강의를, 이번 학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들려요? 네. 제가 정신 줄라가지고 이거 마이크 충전, 이거 스피커 충전 안 해가지고 잘 들지 못해요. 아. 7월달에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책을 제가 정해서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한 책이 베키나의 이건 뭐라 하지? 다른 그림책에 늘 영화에 맨날 등장하는 카메오라고, 카메오. 다른 작품에 이 베키나의 작품 잘 보면 이게 이거 이제 따로 뽑아서 그 카메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베키나가 그때 알사탕에 나오던 동동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개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나는 개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네. 나는 개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아주 유아용 그림책 비슷한데 알고 보면 엄마들이 읽어야 할 그림책이라 가만히 들어주었어요. 얼마 전에 왜 수업한 적이 있던데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책이 있었죠. 이건 작년에 뭐 온갖 곳에서 다 좋은 어린이책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뉴욕타임스 눈에 띄는 어린이책 2018 타임지 선정 베스트 10 어린이책 2018 뉴욕 국립도서관 최고의 어린이책 2018 월스트리트 저널 최고의 어린이책 2018 뉴욕타임스 편집자 추천도서 2018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읽어주는 사람이 뭔가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들어주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이제 몇 년 된 책이죠.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여름이라서 우리 저학년 아이들, 저하고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지금 3학년 이상은 이 책 가지고 햄버거 수업을 했는데 수박 수행장. 우리나라 작가 안녕달, 이게 진짜인가? 예명이겠지? 본명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이탈리아에서 볼로냐 그림책 페스티벌에서 상도 받고 이런 거죠. 수박 수영장. 또 날씨가 무더워서 수박을 파서 수영장을 만든다, 이런 발상. 그리고 또 파리의 휴가도 이제 1학년과 저하고 수업을 하지 않았던 1학년에게 이거 3학년 이상은 제가 수업한 적 있죠. 파리의 휴가 해가지고 처음 보는 엄마들은 프랑스 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날라다니는 파리죠. 날라다니는 파리가 어디 갔나 보네요. 날라다니는 파리, 날라다니는 파리가 뭐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변기통 아니었던 거죠. 발상이 굉장히 창의적이라서. 그래서 남자애들 깊게 그리고 웃으면서 이 집 변기 있는 집 주인 꼬마가 막 볼일을 보고 엄마 부르는 소리도 막 나고 막 엄마 볼일 다 봤어.
남자애들끼리 그리던 책. 그 1학년, 저학년들에게. 그리고 7월달은 월화수가 5주예요, 5주. 월화수 수업을 하는 1학년과 3학년, 6학년은 제가 5번. 3학년 이상에게는 이제 좀, 두 갈래길, 이것도 참, 엄마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림책이다. 아주 간단한 그림책이죠. 근데, 두 갈래길 못하게 하는 5학년, 6학년 되게만 글의 내용이 많진 않은데 주는 메시지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서고 이런저런 후회도 남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길을 가든지 다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아주 담대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게 어떤 생명이 있으면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게 다 복이 되거든요. 어떤 경험을 하든지 다 유익하고 그게 실패를 할지라도 남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다 내게 복이 되는데 그런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책이 두 갈래기. 프로스트의 시도 있고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메시지가 무거워서 이제 6학년들에게 글씨는 많지 않지만 안녕 나의 등대. 이건 2019년 칼데콧인가? 칼데콧 메달 받은 2019 칼데콧 맞나 보다. 등대지기로 살던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 등대 많이 있죠. 요즘 점점 없어지고 등대를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해양 경찰의 배 조명, 서치라이트 이런 것들이 대신하기도 하고 이래서 등대의 효용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제가 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에도 보면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어. 등대 안으로 막 들어가서 거기서 무게를 찾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틀그라운드 얘기가 나오네. 안녕 나의 등대. 이 등대가 사라져가면서 이제 등대지기를 하면서 살던 가족들 또 등대의 이렇게 원리와 구조 내부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안녕 나의 등대. 칼데콧 메달을 받았으니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3학년 이상에게 그리고 어느 날 그 애가 이건 이제 어떤 여자아이들 5명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모음집. 그래서 고학년들, 6학년들 너무 이 책이 길면 애들 싫어하긴 하는데 문학동네 어린이상 문학동네 어린이 제공부 공모 늘 해마다 하죠. 문학동네에서 나왔잖아. 5명의 아이를 다룬 5명의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룬 책이에요. 우리 6학년 여자아이들을 생각하고 지어주면서 그리고 여행이라는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말 되면 이제 가족 여행도 많이 떠나고 그래서 여행이라는 그림책. 이건 동시가 10몇 편 들어있는 여행을 주제로 한 동시, 그림이 있는 동시라고 하죠. 동시를 이렇게 10몇 편을 연작으로 이렇게 실은, 그림과 함께 실은 여행을 주제로 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책. 여기 소장 가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떠나거나 하여튼 여름 휴가를 많이 떠날 텐데 이 아이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5주 있는 팀을 다 넣었죠. 4, 5학년도는 마지막 한 거는 책으로 집을 지어놔요. 이것도 유명한 책인데 이 집은 설정이 아빠가 자식이 20명이 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엄마가, 기억이 정확하게 엄마가 돌아가셨나? 뭐 아빠가 이제 뭐 하여튼 헤어지게 돼가지고 20명에게 집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선착순을 하나씩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20명의 형 누나들이 다 좋은 걸 선택하고, 이 막내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집에 남아 돌아다니는 책을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성장하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구축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아주 수준 높은 책인데, 그 책을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제 학년에 따라서 3, 4학년들 같으면 진짜 제가 가끔 하죠. 여기 있는 그림책 다 동원해가지고 애들 집을 지어보고 뭐 이런 터널을 만들어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애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고학년 같으면 진짜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건축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줄 수도 있고요. 7월 달에 아이들과 함께 나눌 그림책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학년이 달라도 같은 책을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에 따라서 생각하는 힘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저는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 시절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양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표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 여기에 둬야 된다고 했죠. 수학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우리 모기님하고 지금 수학 공부하는 꼬마들 보니까 모기님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뭐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를 하잖아요. 그 꼬마들이 막 그걸 줄줄줄줄 막 이렇게 길게 막 쓴데, 풀이 과정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근데 작업하는 애들은 갈수록 퇴보하더라. 하기 싫어가 죽으려고 하고. 저는 이제 한때 저하고 같이 수학 공부하는 애들이 3팀이나 있었는데 3시간. 그래서 뭐 거의 20명 가까이 있은 것도 있어요. 지금은 6명밖에 없어요. 다 떠나가고 학원 가고 뭐 이제. 지금 제일 고학년이 중학교 1학년 2명인데 인마들 얼마나 진도가 안 나가는지 학교 진도도 못 따라가. 공부하러 오면 너무 반가워가 지금끼리 막 떠들고 수다 떨고 막. 저도 가끔 게임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제 제안을 했어요. 너가 지금 하는 단원을 다 끝내면 첫 단원이거든, 일단은.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이제 일단은 1단원을 다 끝내는 순간 PC방 체험학습을 하겠다. 어제 바로 끝내더라고. 내일 오후에 PC방 체험학습까지 있어요. 남학생 6학년 하나하고 중학교 1학년 2명하고. 이 동네에서 가장 시설 좋은 PC방. 오 5학년 무슨 아들 이걸 알면 따라가라 할 텐데. 이게 제가 연구소 열고 나서 2번째 PC방 체험학습이에요. 지금 중학교 3학년에 된 애들 6학년 때 체크 수업 끝나고 나서 이 동네 PC방 체험학습을 가면 돼요. 옛날에 지하철을 타고서 그 수업할 때는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지하철도 타고 이랬잖아요. 이제 제가 점점 늙어가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버스를 탄 적도 있어요. 버스, 빨간 버스라는 그림책 가지고 수업할 때는 그 팀 애들하고 달서 2-1번인가 버스 타고 달 속으로 한 바퀴 돈 적도 있고. 여기 실내에서 하는 건 자주 하죠. 책으로 집을 지었나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그림책 다 빼와가지고 진짜 뭐 짓기도 하고. 그 지은 우리 터널 자주 만들거든요. 책상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터널 만들어서 밑에 막 그걸 깔고 거기 누워서 책 읽기도 하고. 우리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저보고 뭘 한다고요? 페스탈로체를 한다고. 와이프한테 이런 소리 듣기 쉽지 않다니까. 별로 뭐 놀라지거나 감탄을 안 하네. 그래,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학 공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똑같은 그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수학은 이제 수화식을 이용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고, 이거 수학적 사고를 이렇게 보죠.
또 수화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죠. 책 읽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내가 수업할 때 아이들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음악 까투리라는 그런 책이 있었죠. 거기 보면 음악 까투리가 그 꽁병아리를 까투리는 암컷 꽁을 까투리 하는 거 알지? 수컷 꽁을 장기라고 하고, 그 음악 까투리가 병아리를 9명 가지고 있어. 9마리. 제가 애들한테 괴롭힐 때 이렇게 물어요. 왜 꽁병아리가 9마리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하면서. 그럼 애들 미치락 하지. 근데 이제 자기대로 뭐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한편은 이게 생각하는 과정이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가의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으라고. 보통 책 버스 가면 엄마들 보면 제가 노는 줄 알아, 애들하고. 어떤 엄마는 그래가 불평을 하더라. 뭐 가서 뭐 책 버스를 하는데 맨날 애하고 알까기만 하고 있고 세상에서. 알까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알까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리뷰고 다빈치 코드를 하거나. 다빈치 코드는 놀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기말고사 끝났다고 어제 아래 왔다가 어제 갔거든요. 와서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 나는 천재 같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 아빠 앞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남한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지. 이제 강의 때 좀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번 1학기에 4과목을 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분량도 많고 이런 거 하면 민법이에요. 민법은 원래 사법시험에서도 공부량이 거의 사법시험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양이 많은 중요한 과목인데, 민법 시험을 칠 때 케이스를 해결하는 어떤 사건을 주고 이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건데요. 교수님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개별 성적을 발표하지는 않죠. 개별 성적은 통보하고 그 60명인가가 수업을 들을 때 그 60명이 기말고사를 쳤는데 그 결과를 6그룹으로 나눴대. 30점 이하, 30점 미만, 81점 이상, 그리고 중간에 4그룹 이래가지고 6그룹으로 나눴는데 우리 애가 81점 이상 그룹 6명이 들었어. 7명이 들었어. 잘했죠? 서울대로 스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자기도 처음에는 막 케이스를 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쫄았는데 우리의 말 그대로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옛날 사법시험 제도가 있을 때 사법시험을 합격하는가 합격하지 않는가의 기준이 뭔가 하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리걸 마인드가 내게 생겼는가. 리걸 마인드라고 불러요. 리걸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법률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리걸. 그러니까 법률적인 사고 이 말이죠. 이건 솔직히 다시 말하면 제가 요즘 이제 깨닫게 됐는데 법률을 사용한 논리적 사고 이런 뜻이에요.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자, 수학 공부하면 수식을 사용한 그래? 논리적 사고죠. 이게 수학적 사고를 이렇게 불러요. 자, 수와 식을 빼고 나면 이제 추리력을 사용한 논리적 사고, 이게 추리 논증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법률을 사용한 법적 지식을 사용한 논리적 사고, 이게 이제 리걸 마인드죠.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적 사고죠. 논리적 사고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법을 적용하든지 수를 적용하든지 그죠? 그 자기의 논리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가 논리적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했더니 높은 좀 최상위 그룹이 되는 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그랬죠. 봐라, 어릴 때 책을 아빠가 많이 읽혀서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거부를 안 해요. 그건 아니야. 뭐 내가 잘나서 그래. 이런 말 안 한다니까. 진짜 인정을 한다.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죠.
서울대 그 150명 중에 100명이 학부 서울대 출신이야. 지금도 그 뭐야 JTBC인가? 보면 굿피플이라는 프로그램 하는 거 알아요? 뭐나? 굿피플이라고 비교적 젊은 변호사들이 창립한 로펌에서 신입사원 하나 뽑는 거야. 그걸 이제 방송하는 거죠.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래서 거기서 각 로스쿨 출신들이 지원을 한 거죠. 거기 보면 서울대 로스쿨 다니는 애들, 그 연세대 로스쿨 다니는 애, 뭐 여러 로스쿨 출신들이 거기 10명인가 지원해가지고 계속 미션을 수행하면서 평가를 받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굿피플이라고. 모르는구나. 옛날에 하버드대 공부벌레들, 여러분들은 애기라서 그때 못 봤겠다. 옛날에 TV 프로그램 외국 그 드라마를 수입해왔는데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의 생활, 공부 방법 이런 걸 이제 드라마를 만든 건데 정말 재밌었다니까. 얼마나 논리적인지. 자, 어릴 때 우리가 이런저런 그림체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학교 강의 때 내가 늘 말하죠. 지금 시대 착오적이다. 지식과 정보는 늘 제공되고 있어요. 그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논리적 사고와 결합시켜서 어떻게 그래서 다른 것을 읽어내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여름 캠프 광고를 해야 되겠지. 또 연구소 점점 망해가는가 보다. 강의도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여름 캠프도 안 오고 곧 한 1, 2년 안에 문 닫겠는데 난 문 닫으면 난 저거 뭐야 게임 스트리머 하려고. 게임 중계방송 유튜브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지금도 간다니까. 내가 같이 게임하는 아저씨들이 와 스님 대구 형님은 지금 방송하시면 잘했어요. 이렇게 엄마들 얼굴 마주 보면서도 이렇게 계속 떠들잖아. 근데 그 게임 스트리밍은요 안 마주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채팅으로 애들이 뭐 댓글 달고 이러니까 훨씬 쉽지. 또 우리 또 욕을 잘하잖아. 인간적이잖아. 인간적. 초딩들이 광분하지 싶은데 또 이 구독자가 엄청 많이 확보되지 싶은데 그래도 내가 게임 스트리밍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지난주에서 조금 더 몇 명이 더 늘어났어요. 한 명 지웠다. 내가 처음 보는 엄마가 학교 강의도 보고 신청했거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지금 소개하고 갔는데 지웠어. 우리 연구소 애들 보내는 엄마들도 신청 안 하는 엄마들이 있어. 간이 큰가 봐. 그리고 해마다 여름 캠프를 해보면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던 멀리 사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원래는 이제 한류해상생태 탐방은 지금 통영에 있는 이곳에서 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걱정이 돼요. 혹시 못 오실까봐.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 올리면 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뭔가 하면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혹시 참가하게 되면 대구까지만 오면 대구에서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죠. 작년에 왜 인천에서도 누구 왔잖아. 같이 술 마신다니까. 인천, 서울 이런 데서 막 온다니까. 그래 너무 이제 보통 그 여성 운전자가
통영까지, 서울에서 통영까지 차를 몰아서 오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리라서 그냥 KTX 타고 대구 오시면 우리가 왜 버스 대절 하잖아요. 그 대절 버스를 같이 이용하면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참고하시라고.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다고 내한테? 그러니까 안 먹은 것 같은데 얘도 모르겠어. 이런이 씨. 얘도 모르잖아. 그래? 눈이 나쁘다. 없어? 눈이 나빠요. 왜 이거 없는 거 같잖아. 8월 18일. 소인인데 여기 8월 18일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뭘 거기도 그래 옆 밑에 있는데. 기간 8월 18일에서 8월 20일 2박 3일. 이걸 안 갔다. 어디서 사? 저기 뭐라고? 숙소에서. 한류해상 생태 탐방원. 아니 씨. 시작 빨리 만들어서 올리는 거 무시하네. 일정까지 내가 다 올렸는데 예산까지. 거기 장소의 전경 사진인데 이봐 이 멋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 전문가가 찍은 이게 한류해상 생태 탐방원 전경이에요. 진짜 저희 때 생겼어요. 어? 진짜 저희 때 생겼더라고요. 가봤다고? 네, 저희 갔다 왔는데 좋았어요. 왜 너희끼리 가냐고 그러더라. 날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아요. 원래 이거 그 국가 예산으로 만든 거라서 정말 잘 짓는다니까. 친환경적이면서도 최첨단 시설로 와이파이 잘 터지고 애들 제일 좋아하는 거. 냉난방 잘 되고 맞죠? 네, 냉면방이 잘 되시고요. 하고 밥도 맛있어. 만지도 가봤어? 네, 연대도 출렁다리는 재수. 같이 가냐니까 꼭 사전 필요 없어. 엄마들은 밥 안 하고 그놀 수다 떠고 놀 수 있으면 좋고. 애들 축구하게 축구장도 있다 했지? 네, 옥상에 윤부 골대랑 있더라고요. 다 하기 되게 좋게 잘 돼 있고요. 게임기도 있고 우리 애- 게임기도 있고 오락기. 옛날 오락기. 어? 식당 뭐? 식당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식당이 마음에 들었다고? 완전 뷰가 그리고 앉아서 하나. 뷰가? 네, 바다. 밥맛이 아니고? 밤낮은 그냥 그래. 뷰가 생각나. 동네 식당 여기 있네. 바다 뷰라 말이지. 네, 완전. 근데 지금 추세로 가면 이거 몇 명이고 2명, 6명, 그리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4명에 내하고 보기님 하면 36명. 이 추세가 못 가는데. 유튜브 빨리 올려야 돼. 자, 또 뭐 해야 되지?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전체는 요즘 자꾸 이거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과 비슷해서 매일 뭐 뉴욕타임스 원래 이거 음식이라네. 별로 글이 안 보는데 출판사가 재능교육이라서 내가 재능교육 책을 평생 처음 소개 안 받았어요. 가끔씩 재능교육에서 내는 책 중에 찾아보자. 아주 특별한 우리요. 이 초반 교과서에서 실린 유명한 장애를 따른 그런 책 있죠.
무슨 문제지 비싸.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재능이 만나보겠네. 대교는 재밌네. 옛날에 정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재능교육이라는 출판사가 어린 책 시장에 있다는 게 가끔씩 이런 책 내겠지. 근데 출판사에 대한 편견을 제가 넘어서서 이제 내용이 좋아서 아주 짧고 글씨도 많이 없는 그림책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메이의 정원. 호주 그림책이에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 메이의 정원은 이 호주 출신의 작가가 프랑스에 휴가를 갔다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식물원 꽃집 뭐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2018년 우수 환경도서 환경부 2018년 뉴욕타임스 올려드립니다. 메이의 가족은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메이는 정원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새 정원을 만들면 되지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 빽빽하게 들어찬 건물들 좀 보세요. 사과나무랑 수선화가 자랄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고불고불한 오솔길도 없고 숨어있을 만한 덤불도 없어요. 기껏 찾아낸 것이라곤 못마땅한 얼굴의 사자뿐이었어요. 아참, 상자는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메이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어요. 사과나무에서 새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유리병에 보물을 모으고 싶었어요. 메이는 물결 이는 그 밭에서 나비를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나비를 그렸어요. 메이는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소풍을 간다는 게 이렇게 상자에다가 소풍을 가는 장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나무는 쓰러지고 데이지꽃은 없어졌어요. 상자를 아빠가 옮기니까 이 상상했던 그 소풍 가는 장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메이는 상자놀이에 실증이 났어요. 저 아래 구불구불한 거리를 따라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너무 멀리에 공원이 보였어요. 공원에는 나무와 그네가 있었죠. 메이는 엄마가 외출할 준비를 마치자 얼른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모퉁이를 돌고 다리를 건너고 건물들 사이를 지나고 가로등 밑을 지나 공원에 이르렀어요. 공원에는 아주 작은 돌멩이가 잔뜩 깔려있고 빈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메인은 조약돌로 데이지꽃을 그렸어요. 그리고 도시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아주 작은 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과나무 새였어요. 새가 뽀로롱 날아갔어요. 메이는 재빨리 귀를 쫓았죠. 릭스 반전. 새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이 작가가 만났다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큰 꽃집인가 봐요. 식물은. 여기 꽃집이 없어져 있죠. 숲은 닫혀 있었어요. 메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지만 새는 나오지 않았지요. 메이는 꼼짝 않고 오랫동안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작은 초록빛 싹 하나가 틈새로 살짝 내다보고 있었어요. 숲의 한 조각이었어요. 메이는 다시 모퉁이를 돌았어요. 발짝발짝 작은 돌멩이와 긴 의자를 지나고 요리조리 가루등 사이를 지났어요. 다시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왔어요. 메이는 새 보물을 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창턱에는 메이의 보물 유리병이 있었죠. 작은 병이지만 식물 하나가 자라기에는 충분했어요. 보세요. 메이의 제목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앞에 그림보다 좀 더 많이 자라있죠.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한 그림책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큰 연가? 큰 연가?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책? 알레나의 채소밭. 그래. 누군가가 내가 가꾸지 않은 채소밭을 가꾸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은혜였다. 이거 은혜인 줄 알아가는 것이 성숙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잘나서 뭐 이렇게 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낳아주신 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사실은. 그리고 속아서 원망도 생기고 뭐 이렇게 비교도 하고 하는 거 이거 선악과의 결과죠. 옳고 그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는 사라지고 판단만 남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부모님도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 선악과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님이 자기보다 훨씬 크거든. 근데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보면서는 부모님이 무시가 돼요. 판단이 되고 잔소리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거든. 부모님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막 부모님한테 이제 대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생성되는 현상이죠. 옳고 그름이 형성되는 현상. 근데 이걸 누군가가 통찰하고 그렇게 성경에다 써놨어요. 제가 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책에서도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잘 통찰해 놓은 책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많지. 예를 들면 수많은 불교의 경전들이 있죠. 지혜로운 말들이 많고요. 또 속담이나 격언도 많이 있죠. 또 명상록이라고 해서
그지? 많은 장언들을 모아놓은 이런 명상,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론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은 말들이 파편적으로는 많아. 근데 그게 뭐랄까 좀 체계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통찰하는 이런 시각으로, 그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책이 잘 없다니까. 제가 서점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시간이 세월같이 흘렀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그 6월 항쟁이라던 1987년도에 6월 항쟁 끝나자마자 서점을 만들었어. 경대 동문학회. 내가 4학년이었는데, 물론 내 돈으로 한 건 아니지. 그때 그 지리교육, 운동권 후배 하나가 지리교육과 8호학번이었는데, 얘가 자기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아빠가 농사 짓는 시골의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보고 얼굴 만나면 하래. 형, 우리 이런 거 합시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전부 이념서적으로 팔려고, 빨갱이로 만들려고 서점을 세웠다니까? 그게 87년 9월 달이에요. 6월 항쟁 끝나고, 6월 항쟁은 절반의 승리라고 하죠. 국민들이, 시민들의 힘으로 그 전두환을 물러나게 했지만, 속아가지고 전두환이 노태우를 후계자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렀잖아.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을 분열시켜서 대통령이 후보가 김대중과 김영삼이 한꺼번에 나왔어. 그런 바람에 노태우가 당선됐거든. 이런 거 아나? 노태우는 전두환의 친구예요. 알아요? 별 2개짜리. 그 광주 6.4 11기생들이 그 반란을 일으킬 때 그 같이 했던 전두환, 정호용, 노태우, 김복동, 얘네 전부 투스타였어. 6.4 11기생. 그때 우리가 그래, 대통령 우리 손을 직접 뽑게 해주겠다니까 우리가 대모를 그만뒀잖아. 정말 속아가지고. 그때 확 밀어붙였으면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빨리 진보했을지도 모르는. 그때 2학기 때 이제 서점을 했다니까. 제가 서점을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냥 무식하게 대충 뭐 이렇게 어떤 이상한 목사를 만난 데가 세뇌다는 게 아니고요. 저대로는 서점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좌파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 서적을 많이 읽었다니까. 서점 내가 취급하는 책의 3분의 1을 압수당했어. 나중에 국가법 위반으로 누가 신고해가지고. 그것도 참 희한하지. 아니 내가 서점에서 책을 팔다가 저는 이제 그 4학년이니까 이제 사회운동권으로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 대구가 나온 대구 그 운동권을 상징하는 이강철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가 저를 스카우트했어. 저는 이제 사회운동권 나갔어. 4학년 때. 보통은 감옥 가죠. 화염병 던지고 우리가 잡혀가서 감옥 가는데, 그럼 군대 면제거든. 그때 화염병만 던져도 징역 6개월을 받아. 실형. 그러면 군대를 면제받아. 그때 당시 병역법을 그랬어. 그래서 학생들은, 운동권 리더들 전부 3, 4년 이걸 정리한다 해. 일부러 경찰차에 화염병을 까여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딜 정보농성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를 정리하고 이제 노동 현장으로 가는 거지.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지금 유명한 사람들 다 그랬잖아. 지금 뭐 정의당 유명한 심상정, 돌아가신 노회찬, 이런 사람들 다 그랬다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운동권의 공식. 근데 저는 군대 갔다 왔잖아. 면제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27살이었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강철 선배한테 스카우트에 갔는데, 그 서점에서 책을 안 팔았어요. 명함만. 서점 대표지. 근데 상대 다니는 어떤 1학년들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서점에 책을 사서 스터디를 하다가 하숙집이 신고를 했어. 하숙집 아줌마가. 학생들이 맨날 모여서 막 토론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래가 동국경찰서 경사들이 그 1학년들 체포해가지고 누구한테 책 샀노 하면서 이제 수사를 한 거지. 근데 이것들이 내한테 산 적이 없거든? 근데 내 이름밖에 모르는 거야, 이제. 제가 제일 유명한, 그때 당시 경북대에서 제가 제일 유명했거든. 안 믿지? 단식하고 이런데 텔레비에서 나와서 뉴스 촬영하고 이랬다니까, 뉴스에서. 그래, 하여튼 1학년들이 뇌를 꼬바른 거야, 경찰에다가. 그 정치외고 4학년 김상도라는 사람한테 샀다, 이러는 거야. 하루는 내가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 가려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콕콕 두드리다니까. 동부경찰 경사들이 차 2대로 승합차 한 대, 승용차 한 대가 10명이 나를 체포하러 온 거야.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와가지고 막 대문 시끄럽게 두드리고 누구냐 하니까
동부경찰서에. 우리 또 침착하게 거기서 압수수색 영장 가져왔냐고 물었잖아. 체포시 행동교육 이런 거 미리 다 배우거든. 얼마인지 알아요? 그때 하도 뭐 불법으로 막 임의검문이라고 임의동행 이거 다 불법이거든. 경찰이 가작하는 거 따라가는 거 불법이야. 우리 집에 내 잡으러 왔잖아. 그 체포영장 입력하니까 가슴에서 뭘 쫙 꺼내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거기 보면 우리 서점과 우리 집을 압수수색 장소 지정돼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때 우리 형하고 형수가 신혼이었는데 우리 형하고 형수 속옷 서랍까지 옷장까지 다 뒤지더라고요. 쫑fon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름 내가 무식한 게 아니라고. 아니 러시아 혁명사도요. 러시아가 어떻게 그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나라가 됐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사라는 책을 공부하거든. 러시아 혁명사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 한 가지 버전은 우파에서 만든 거죠. 서울대 외교학과 김학준 교수가 쓴 러시아 혁명사라는 이건 두꺼운 책이 있어. 이건 우파의 시각으로 쓴 거죠. 좌파의, 우리는 그런 책 아니고 좌파의 시각으로 쓴 러시아 혁명사라고, 이 볼셰비키 러시아 공산당의 핵심 그룹이 레닌이 지도했던 볼셰비키라고 해. 볼셰비키가 어떻게 러시아를 그 혁명을 성공시켰는지를 다룬 책이 소련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학술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직접 낸 자기들이 역사를 직접 쓴 책을 몰래 번역해다가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출판했죠. 그런 러시아 혁명사를 읽었다니까. 실감이 안 나지. 또 그 유명한 마르크스의 불후의 명작 자본론. 여러분들 자본론 하는 책 사서 읽어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 난 그 책 다 읽었다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배웠잖아. 분노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잉여. 잉여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 이게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의 3요소가 뭔지 알아? 토지, 자본, 노동. 이게 생산의 3요소라고 전통적으로. 토지, 자본, 노동. 자, 토지를, 요즘은 이제 토지와 자본이 보통 하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토지를 빌려준다니까 자본에게. 자본가들은 돈을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토지를 빌려. 그럼 뭐를 줘야 돼? 지대를 줘야 돼.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를 주는 거죠. 토지, 자본, 노동이잖아. 자, 자본을 투자했어. 그럼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뭘 받아가야 돼? 이윤을 받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3요소 중에 노동이죠.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뭘 받아가야 돼? 임금을 받아가야 돼. 그래서 생산의 3요소가 이거거든요. 토지, 자본, 노동. 그러면 자본은 이자를 받아가고, 토지는 지대를 받아가고,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가는 거죠. 자, 이래야 되는데 너무 모순이 이제 마르크스에서 발견된 거야. 이렇게 해서 생산 3요소를 가지고 생산을 해보니까 지대를 주고 임금을 주고 이윤을 주고도 남는 게 있어. 이걸 뭐 잉여라고 해. 잉여 가치가 남는 거죠. 근데 이 잉여 가치는 신기하게도 자본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이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 대기업 하는 거 봐. 임금 주고 뭐 설비하고 감가상각비 다 빼고 뭐 시설 투자하고 다 해도 꼽을 치는 돈이 많아, 자본가들은. 맞죠? 이게 불합리하다고 본 거지. 와, 내가 그런 책도 읽었다니까. 너무 설득력 있잖아. 마르크스 자본론, 여러분들한테 너무 수준 높은데. 그래가지고 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불공정하고 이렇게. 그래서 좌파가 되는 거죠. 그런 책도 읽었다니까. 그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철학 서적 많이 읽었잖아요. 뭐 오만 책 다 읽었어. 근데도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없어. 기껏해 명상록, 뭐 잠언 이런 수준이지. 그냥 좋은 경구 뭐 이런 거 좀, 예를 들면 불교가 법구경 하면서 유명한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고요. 또 뭐 유태인들로 말하면 탈무드라는 책이 있고 뭐 이래. 근데 그런 수많은 뭐 명상록들이 있지만 인생을 이렇게 한 방에 통찰한 책이 없다니까, 성경처럼. 근데 일반,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정통 장로교에서 제가 세례도 받고 이랬는데, 어릴 때 배운 거 다 엉터리야. 어릴 때 배운 거 가지고는 하나도 내가 설득되지 않았어. 아니, 사람을 뭐 흙으로 지어가 콧김을 훅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짜잔 됐대. 이 말이 돼? 근데 그걸 믿는데, 믿으면 기독교인이라, 안 믿으면 무신론자고.
근데 내가 어릴 때 순진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니까. 그리고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마르크스를 만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 마르크스를 만나면 너무 논리적이에요. 신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딱 하고, 와, 내 그 말 듣고 너무 멋있잖아. 넌 신 본 적 있어, 신? 와, 그리고 물질은 의식에 선행한다. 이런 말도 있어. 영문론 보면. 제가 이거 살아보니까 그렇다니까. 제가 아무리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있잖아. 입시 제도가 진보적으로 바뀌어. 우리 아이한테 불리해. 그럼 난 그 입시엔 지금 마음에 안 든다니까. 관념은 진보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 평등하고 뭐 경쟁보다는 어쩌고 저쩌고 상생하고 뭐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네. 그럼 어떤 입시 정책이 좋아? 성적 순으로 줄 세우는 입시 정책이 좋다니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내 관념과 내 물질적 조건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편에서? 관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내 물질적 조건의 편에 서게 되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살아봐.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걸 보고 물질의 의식에 선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의식은 무시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이 말이 아니야. 먼저다 이 말이죠. 형편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내 정치적 태도도 정해지고 있는다. 참 이상하죠.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스 말이 너무 설득력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이런 수많은, 내가 어릴 때 성경 퀴즈 대회 내가 1등 했어요. 난 너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엄마하고 제대로 못 살았죠? 어릴 때 내가 자발적으로 내 발로 걸어서 내 교회 갔다는 게 동네 교회.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린이 교회 윤주일하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5학년 때부터 내가 기도원을 돌아다녔어. 선생님을 따라서. 왜? 희망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내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기도, 대구 근교에 여러 개의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부흥회하는 거 하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가거든. 뭐 병 있는 어른들이 가서 기도회가 낫거나 이런 거 하는 곳인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내가 우리 주일학교 담임선생님 따라서 맨날 기도원을 다니면서 내가 큰 뭐 통성으로 기도한다 해.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고함 지르면서 하는 기도 있어요. 이걸 내 초등학교 때 했다니까? 주야! 진짜로. 그럼 기도원의 부흥사들이 제목도 저 기도 제목.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5분 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5학년에 세계 평화가 뭔지 아나? 그럼 그때 내 조용히 있어. 그 다음에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또 가만히 있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로 있잖아. 가족의 건강과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내 기도했다니까. 우리 엄마가 내 25살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너무 가난했지 사실은. 초등학교 때. 가난하니까 뭐 자꾸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대표도 성경 퀴즈에 나갔는데 맨날 1등 하고 있어요. 우리 암기 잘하거든. 진짜야.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파편적으로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기독교에 세뇌를 당했지. 근데 마르크스를 만나니까 그게 일거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헤르만 헤세식으로 말하면 알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지. 알은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데미안에서 헤르만 헤세가 말해요. 알은 세계다. 여러분들은 다 자기만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지. 자기가 가진, 자기가 습득한 관념, 경험, 지식 이걸로 자기 세계, 자기의 알을 형성하고 거기서 뭐 안 나오는 거라. 알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 내 생각과 관념을 내가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거 도저히 못 나와. 근데 그 유명한 한자 쓰고 있죠. 질탁동시. 알 안에서는 뿅아리가 뭐야 이걸 알을 녹화하고 깨고 깨려고 하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쪼아주고 이래가지고 알이 딱 깨지고 알 밖의 세계로 나오는 거야. 내 혼자서는 안 돼. 근데 나중에 이제 내 알에서 내 나라는 세계에서 내가 깨고 나왔죠. 그리고 새로운 알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알을 깨고 나온 줄 알았어. 근데 다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알이 나를 딱 둘러쌌지.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아까 말했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뭐 종이 찰흙으로 주물주물 해가지고 거기 콧김을 불어서 흙이 됐다. 이렇게 어릴 때 배웠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야. 사람은 흙과 같은 구조와 원리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흙에는 어떤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를 내는 게 흙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래. 내 인생을 딱 대입보면 바로 맞더라니까? 내가 어릴 때 알량한 성경 지식을 배워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잖아. 근데 마르크스와 레닌을 만났어. 마르크스와 레닌의 영이 내게 뿌려졌어. 마르크스와 레닌의 생명이 내게 왔죠. 그럼 내가 뭐가 됐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된 거야. 사람은 이래. 원래 날 때부터 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아니거든. 근데 막 내가 내 받아들이는 나는 영원히 내가 원래 뿌리부터 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런 생각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한 방에 나가. 아, 이건 내게 뿌려진 것이구나.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그리고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뿌려지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떠나가더라니까.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초등학문 같아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로마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 잘했거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개봉을 썼죠.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서 습득한 지식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나니까 뭐라고? 이전에 자기가 로마 유학 가서 알았던 것이 초등학문 같다는 거야. 너무 유치하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그 운동권 지식 이런 거 있잖아. 정말 하늘을 찌른 지식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얼마나 그게 유용한가 하면 지금 한봐. 지금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주요한 정치인들 보면 옛날에 다 운동권 했어. 믿어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는 애 이인영, 걔가 초대 전대협 의장이야. 충남대학교에서 초대 전대협 출범할 때 내가 직접 갔다니까 대구에서 대전까지 걸어가지고 국토순례 대장정 하면서 있잖아. 대구에 있는 모든 운동권들이 걸어서 깃발 들고 있잖아. 대전 충남대학교 모였잖아. 대구에서는 걸어간 게 아니고 전라도, 강원도, 서울에서 다 걸어왔어. 걸어와 충남대학교에서 그 전국 대학생 대표자들이 출범식했어. 그때 1기 의장이 이인영이야.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돼. 그때 1기 전대회 부의장이 누군가 우상호야. 전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어. 이인영 전에 원내대표가 누구예요? 홍영표죠. 알아? 홍영표는 전대회 이전의 운동권이야. 지금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옛날에 운동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좌파 철학이나 지식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586 같은 586.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젊은 애 있지, 하버드 나온 애가. 뭐 이렇게 586은 꼰대다. 누구는 능력은 없으면서 그 운동권 했다는 경력, 민주화 운동 일단 경력 하나를 먹고 사는 꼰대들이다 하면서 막 이준석은 지금 30대거든. 막 공격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옛날에 386이라고 불렀지. 신선한 386. 이제 자라나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됐어요. 지금 뭐 조국이니 뭐 또 누구야? 종로에 지금 출마한다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임길동이라고 부르는 임종석. 임종석은 3기인가 전대회 의장이거든. 한양대 중학생이랑 출신. 하도 수배를 많이 받아가지고 경찰이 임종석을 체포하러 다녔는데 마치 홍길동처럼 숨어 다닌다고 해서 걔 별명이 임길동이에요. 걔는 여장하고 숨어 다닌다니까. 걔 한양대 중학생이랑 할 때 경찰이 하도 수배를 잡으려고 하니까 여장하고 그 캠퍼스를 빠져나오고 이랬어. 전설이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상을 공부했어요. 배우고 실천하고 지금 한국 사회를 끌어가고 있죠.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떤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한 방에 무너지대.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적응해 보니까 진짜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승인하게 됐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서 믿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맹신이지, 맹신. 진짜 믿음은 뭔지 알아요? 신뢰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예를 우리 목사님이 들었는데 은행을 예를 들때 은행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서 우리 돈을 반드시 돌려주기로 보증되어 있죠. 이걸 보고
경제학에서 지불 준비율 제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돈을 맡기잖아. 농협은 모든 고객들의 돈을 잘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 예금한 돈의 몇 퍼센트를 옛날에 30%인가를 다시 한국은행에 그죠? 보관하게 돼 있어요. 한국은행은 다시 영국의 무슨 은행에 또 보관하죠. 이런 제도를 지불 준비율 제도라고 해요. 지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몇 퍼센트의 돈을 더 상급 기관에.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 형제한테 돈 맡기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걸 더 좋아해요. 안 그래요? 이상하잖아.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뢰죠, 신뢰. 신뢰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행위가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거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신뢰예요. 믿음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결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그래 믿자.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그래 믿자. 이게 지 결단이야. 그래서 이건 뿌리가 없죠. 지가 결단했으니까 지가 다시 안 결단할 수도 있어. 회의가 올 때가 있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당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해봐. 회의가 오는 날이 와. 그러면 무너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회의해요? 안 하잖아. 이상하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뭐 신뢰라고 불러요. 신뢰. 상대방의 어떠함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진짜 믿음. 신뢰죠, 신뢰. 우리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해주더라. 너무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말했던 너무 말이 되네. 아이들은 엄마를 신뢰하잖아. 왜 신뢰해요? 한결같이 나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물론 가끔 고함도 지르지만 일관되게 나를 돌보고 자기 편이 되고 하잖아.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말씀이 내게 오면 나는 한 방에 무너지게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게.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요람과 기저귀와 모빌과 이런 걸 다 부모님이 준비했죠? 여러분들이 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스스로 태어났어?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가 맞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맞는 말이야. 그 말을 이제 문자대로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셨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한 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저거 물질을 짓는 거잖아?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설명하는데 뭐라 한 줄 알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행사라는 곳이 있죠. 시행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저기 돈 될 테니까 저 땅을 구입해다가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자. 이런 마음이 있죠. 회의를 통해 그걸 먼저 결정한다니까? 그리고 회사의 오너가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파트 짓자는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죠. 저기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회사 직원들이 지시를 해.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각 부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사실은 먼저 뭐가 있어요? 아파트를 짓자는 말이 있고, 아파트를 짓자 말의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표현한 말이 있고, 이 말이 무엇을 창조해요. 자,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인격적인 세계도 어떤 말이 내게 와서 나를 창조한다. 우리는 다 어떤 상태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어디에 뒀다고? 에덴 동산에 뒀대. 에덴이란 말의 뜻은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정상적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서 살도록 되어 있죠. 근데 속았어. 뭐에 속는가 하면 이걸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봐. 오늘 모기님 며칠 전에 글 올렸잖아. 살아있기만 하면 족하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이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거든. 자꾸 우리를 송수한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돈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거야. 뱀이 속삭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지? 뭐 부족하지 않냐? 능력이 있어야 안 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안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 귓가에 대고 뭐 누군가가 와서 속삭여.
이 누가 속삭인지 모르지만 이거 추상화시켜서 말한 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선악과를 먹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꽂힌 거야. 우리도 여기 자꾸 넘어간다니까. 진짜 될까? 막 이렇게 사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이게 분명해져요. 저는 분명해졌거든? 우리 엄마들도 보면 성장하는 과정이다 분명해지거든. 처음에는 뭐 선생님 강의 들으면 좋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뭐 개사치. 이것도 계속 들어봐. 분명해져. 내가 단호하고 분명해진다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과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속삭임과 내가 싸우게 돼.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뿌리치고. 근데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살던 곳이 에덴이 안 되는 거라. 어떤 뭐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딘지 찾고 있대. 찾으면 뭐 할 건데. 거기 가서 살면 행복하나? 저는요, 옛날에 어릴 때 친척집에 전제 났다고 했죠. 내가 진짜 어릴 때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에 간 적이 있어. 전라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이모 누나 집이야. 우리 엄마의 큰언니 딸이니까 내한테 큰 누나지. 근데 우리 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 집에 이제 내하고 내 동생 가서 얹혀 사는데 시골이잖아요. 동산이 있어. 야트막한 동산에서 새끼줄을 감아가지고 축구공을 만들어서 축구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 엄마 없이 사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살거나 부모님 쓰라에서 살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행복이 점점 떠나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조사했잖아요. 한국인들 향해서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또는 행복합니까?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전부 있잖아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고향.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인님 같으면 어디지? 고향이? 우포노비는 창녕이잖아. 창녕에서 어쨌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뭐 할머니 쓰라에서 자라고 이런 시간에 추억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창녕 가봐. 그 추억이 되살아나는 거? 안 되살아나. 에덴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뭐에 속아가지고 쫓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에덴을 잃어버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영국의 국작가는 소설을 썼다고 했죠. 로스트 패러다이스가 신라본이라는 소설을 썼어. 우리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에덴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찌르고 뽑고 싸우고 있어. 애 잡고 있고. 그렇죠? 이 메이라는 꼬마도 원래는 그죠? 정원이 있는 이런 곳에 살았을 텐데 어떤 형편으로 도시를 이사 왔대. 도시를 이사 오니까 잿빛이죠? 고층 빌딩에 여유가 없고 쫓기고 각박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메이의 정원에 나오는 이 도시들은 큰 고층 빌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뭘 상징해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상징하는 거지.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자, 에덴이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어떤 뭐 이런 곳이 아니야. 동양적으로 말하면 무릉도원이지. 동양 사상에서 이걸 무릉도원 이렇게 말하죠. 그 유태교에서는 에덴 이렇게 말해. 근데 이것들이 전부 상징하는 무엇이 있는 거죠. 어떤 생명이 있으면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 나를 둘러싼 곳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경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 했대. 창세기 1장 2장이고 이런 말 나와요. 다스리며 지킨다 이런 말이 뭐예요? 경작한다. 영어로 말하면 calculating. 나를 둘러싼 환경을 경작하는 거죠. 땅을 경작하는 것에 비유해서. 그래서요, 내가 어떤 환경과 처해 있든지, 그죠? 내가 잘 경작하기만 하면 거기가 뭐가 돼? 에덴이 회복된다니까? 이 메이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큰 식물원 앞에 갔잖아. 식물원 문은 닫혀 있었대. 에덴 동산이 닫혀 있다고 했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은 뭐 화영금 불꽃의 검으로 둘러싸여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선악과를 가지고는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판다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불꽃으로 그리고 천사들로 이렇게 둘러서 보초를 쓰고 있대.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누구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내가 다 죽어.
우리 모기님하고 저하고 살아보면요. 모기님이랑 저랑 똑같이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모기님을 대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행복이 사라져.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 모기님이 전적으로 저를 돕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저런 아줌마가 없어, 세상에. 다 자기 이익을 쫓아 살고 이런데 아무 대가나 이런 거 없이 십몇 년 동안 저를 전적으로 따르고 지지하고 돕고 아이들 돌보면서 살고 있어요. 맞죠? 근데 내게 눈이 뭐가 씌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딱 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잖아? 저기 감히 내한테 대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죠. 제자는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된다. 이게 옳음이잖아. 맞죠?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 사람 죽인다. 어디 옛날엔 12년 전만 해도 내한테 막 살려달라고 막 울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막 지금 뭐 물에서 건져주니까 막 보따리 내놓고 한다고 도로 막 내한테 찌랄하고 막 이래 생각하면 관계가 깨진다니까. 맞죠? 여러분도 한번 해봐. 남편하고 너무 고맙고 귀하고 이러고 결혼했잖아? 오늘부터 옳고 그름이 들어가지고 네가 이것밖에 못 보는구나부터 시작했어. 내만 애 키우고 니는 왜 안 도와주는데? 하고 뭐. 이게 전부 옳고 그름이에요. 맞는 말이야 다. 옳고 그름 중에 특히 무서운 게 옳음이요.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돼. 지가 잘못하면 뭐 미안하고 이렇지. 근데 옳을 때 이게 무섭다니까. 아 그래? 제가 캬바레 가고 막 이러면서 뭐 큰 소리 치겠어요? 성실하게 살림하고 애 육아하면서 큰 소리가 나온다니까. 자기 의의를 쌓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으로 계속 자기를 무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황금으로 둘러싸인 동산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참 고맙게도 우리 스스로는 내린 동산에 들어갈 힘이 없는데 이 꽃집 앞에 보니까 뭐 작은 꽃집에서 새어 나온 뭐 식물 하나 있었어. 씨앗이 있었어.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꼭 제가 이거 같아. 저는 도저히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전형적인 내 성격이나 기질로 보면 저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 어떤 가난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그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이어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슬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왔어. 내에게도 양식, 저에게도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묻는다. 뭐, 애걸 한다. 이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됐게 이렇게 말해. 너는 여기서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뭐라 하더라? 뭐, 개 비유하면서 뭐 이상하게 뭐 기분 나쁘게 한다. 이 여자한테. 이 여자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거죠. 저도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누구 상담하러 오잖아? 그럼 내가 일부러 틱틱거려 본다니까. 진짜 아쉬워서 왔는지. 아니면 미장원에 왔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지. 내가 일부러 틱틱거려 봐. 그래서 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지, 나도. 왜냐면 지나가다 온 사람한테 괜히 목 아프게 켰다가 내 몸만 아프잖아. 근데 진짜 가난해서 뭐가 필요해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오면 목이님 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울면서 우리가 말한다니까. 예수님도 이 슬로보니게 여인한테 그렇게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하면서 니는 뭐 개나 주는 밥이나 뭐 가장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그때 이 슬로보니게 여자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도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한테 뭘 자기 양식을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성경에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꼭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슬로보니게 여자 같더라고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있잖아. 내 살아온 과거나 뭐 인생 역생을 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가 먹으면 내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여기 툭툭 살았죠. 그러면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었다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면 나보고 옆에서 귀동냥하고 난 질문도 못했다니까. 질문할 자격이 있어요. 그냥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물은 앞에 그 조그만 식물 하나 있었죠. 메이가 그걸 가져가서 키웠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 이 뒷장면 있잖아. 놀라운 메이의 정원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책 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작은 식물 하나 키우기에는 이 조그만 화분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큰 일을 할 수는 없어. 내 분량을 보거나 이런 걸 봐서. 근데
내가 내게 주어진 작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건 내가 하겠더라고. 우리가 적어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가족, 이런 것, 이런 주변 환경을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면 충분하다. 자책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애 잡고 나면 자책하잖아. 아이고 내 같은 년이 뭐 하겠다고 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 매일 저거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내 생각도 나고. 아, 내게 주어진 만큼 살아내기에는 난 충분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뭐 우리가 굉장히 뭐 얘가 뭐 진짜 뭐 북한에 뭐 선교하거나 뭐 이런 거 뭐 어떤 미친들은 알아야 돼 선교하러 간다? 뭐, 아니, 이 실한데요. 우리 교회 어떤 형이 목사님 잘 따른 형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해외 선교 가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이 그게 너무 부러웠어. 왜냐면 또 비슷한 시기에 우리 목사님 만난 형이거든. 근데 자기는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소화를 잘 못해. 그래서 어디 그런 남들한테 나가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잘 못해.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나가서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형이 그렇게 되냐. 목사님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 형한테 이게 무슨 복음이 있나?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구절 많이 아는 게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해야 돼. 자기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남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이 뭐 아프리카에서 선교한다는 물론 헌신적이지. 헌신적이고 막 성품 좋고 이런 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게 아니거든. 성경 구절을 정하는 거나 기독교란 종교를 정하는 게 아니야. 진짜 자기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전하는 거지. 근데 그 형이 목사님 바로 뭐라 하나 이거 뭐라 해. 총 맞았다 하나? 뭐라 하나? 바로 팩트 폭격, 팩트 폭격. 요즘 애들 팩트 폭격. 아니 그 형한테 바로 간다니까 목사님이. 못됐죠, 우리 목사님도. 이게 무슨 복음이나 있나? 그러면서. 물론 그만큼 부자지간처럼 친하니까 이제 그 형한테 바로 그런 말이었죠. 근데 그 형은 그 말을 듣고 평생을 그 말이 자기에서 떠나가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사는 거 보면 그 형이 드디어 자기 인생이 복음이 생겼어.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글 쓰는 거 보고는 해도 뭘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짬밥으로 역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목사님 말씀 뭐 30년, 40년 들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복음이라 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 편지다 이런 말이라. 편지 배달부는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체부에게는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없어. 남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이걸 전하는 거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이라고 해서 미국인은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이 사람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이블 says 이렇게 말해요. 연설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다가 늘 바이블 says.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성경을 인용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거는 말 못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했잖아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 서울대 심리학과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소장한 최인철 박사가 우리나라의 긍정심리학을 가장 많이 지금 전파하고 유튜브 강의도 많이 하고 TV에도 자주 나와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 이만큼 두꺼워. 몇만 원 해. 거기 보면 그 행복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 그룹이 전 세계에 있는 행복 연구자들, 심리학자들 100명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겠어. 그 100명의 행복 연구자들이 다 대답했다니까. 그걸 책으로 묶은 책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인가? 그 책 머리말에 최인철 박사가 써놨어. 자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나의 행복이 한치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어. 너무 솔직하지. 근데 내가 함께 사는 어떤 우리 형들 누나들 말한 줄 알아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날마다 행복이 증가하고 있대. 우리가요,
어떤 그죠? 그 작은 씨앗이 우리에게 와서 이게 잘 경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내 행복이 날로 증가해요. 과거가 그립지 않다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매일 봐요. 열악한 환경이죠. 그 원래 행복했던 에덴을 떠나서 도해지로 왔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매일처럼 삭막하고 경쟁해야 되고 막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원래 사람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지어져요. 너무 신기해요.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사람을 잘 경작하라고 줘요. 이게 사람의 첫째 임무예요. 이것만 되면 행복해. 서울대 로스쿨 다니냐 안 다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단톡방에다 책을 하나 링크해서 보내줬어. 그 책은 뭔지 알아요?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네. 하버드 로스쿨 다니는 여자가 우리 애보다 4살이니까 어려. 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의 아이브리그 듀크대를 졸업한 후에 지금 하버드를 다니고 있어. 이 아이가 책을 냈어요. 그리고 북토크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이 됐는데, 저 어디 알라딘 검색하다 이 책을 발견했어. 로스쿨 다니고 이러길래 내가 쭉 보니까 우리는 하버드 로스쿨 다니면 너무 막 놀라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버드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묻는데,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 책을 읽고 혹시 어떻게 하면 하버드 로스쿨을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지금 불안증과 우울증과 싸우면서 약을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버드 로스쿨 간다고 해도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야. 불안증과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지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지. 행복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내가 감사하고 이걸 잘 경작하고 다스리면 거기서 행복이 자라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날 빛이 온다고 했어. 빛이 창조된다고 했어요. 캄캄하고 어둡던 절망적인 내 인생에 한 줄기 성광같이 빛이 온다니까. 이걸 통찰한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둘째 날 뭐가 온다고요? 궁창이 창조된다고 했어. 궁창은 나를 덮고 있어도 숨 못 쉬게 하는 이 두터운 물이 거쳐지고 묻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물에 덮여있던 땅이 위로 드러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숨이 쉬어지는 거지. 궁창은 숨 쉬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마음이 내게 빛으로 오면, 어떤 사람이 내게 빛이 되면 내가 숨이 쉬어져.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거죠. 셋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식물이 자란대.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죠? 셋째 날 창조기 읽어봐요. 셋째 날 보면 뭐 씨 맺는 채소와 뭐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그게 자라고 있대.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요, 내가 조그만 생명이 자라. 근데 문제는 이게 식물성이라. 식물성 생명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비록 파릇파릇 뭐가 솟아나지만 온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거기서 꼼짝 못하고 요래 있는 거지.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으면요, 딱 그래요. 저도 그렇고. 넷째 날 뭘 창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해요. 해와 달과 별과 뭘 계절과 뭐 이런 걸 연합과 뭐 이런 걸 창조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창조하는 뜻이에요. 생명이 자라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뭐가 창조되는지 알아요? 새와 물고기가 창조돼요. 새와 물고기는 뭔지 알아요? 물고기는요, 물을 지배하는 동물이야. 물을 지배하는 생명이 창조된 것이야. 물은 우리를 덮고 있어서 괴롭혔잖아. 근데 물고기 한 봐. 물고기는 물의 지배를 받잖아. 물 속에 살면서 물의 지배를 받잖아. 알아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 특히 봐. 바다에 사는 물고기 잡아봐. 바다는 짜잖아. 소금물이잖아. 소금물 짜지. 바다는 찍어보면 바닷물 짜잖아. 바다에서 잡은 생선 짜요, 안 짜요? 안 짜. 무슨 말인지 알아? 바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고기는 비늘도 있고 뭐 지느러미도 있고 이렇잖아. 뭐 하여튼 희한해. 그래서 뭐 자세하게 오늘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내가 심화반 할 생각인데, 심화반 하는데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말씀드릴 텐데, 자, 5째 날 물고기가 창조돼. 물고기는 물에 사는 동물이라 물을 지배하고 살아.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을,
큰 물고기는 큰 물을 지배하고 살아요. 물 속에 있지만 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물을 다스리면서 살죠. 신기한 동물이라고. 자, 공중의 새를 5째는 창조했대요. 새는 뭐예요? 공중을 지배해요. 원래 공중은 성경에서 유대인들 세계관에서는 그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거든요. 공중.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공중을 날 수가 없어. 비행기가요, 공중을 뜨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요. 생명이 자라면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에서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학부모 모임 갔잖아. 학모들 모임 가면 뭐 다른 옆에들 하는 말에 영향을 받지, 받고 오면 스트레스 받아. 내게 생명이 좀 자라면 어떤 일이죠? 학모 모임 가도 괜찮아. 공중에서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전 조건에 가도 내가 능히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새나 물고기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새는 생긴 거요? 머리가 좀 이상하죠? 부리만 튀어나와 있고 기형적이잖아. 물고기 안 봐. 아가미만 딱 있죠? 그거 어벙하게 생겼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불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땅을,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려면 4발 달린 짐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6째 되는 날 4발 달린 짐승을 먼저 창조해요. 4발 달린 짐승은 땅을 막 돌아다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환경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환경을 정복한다는 말을 물질적으로만 들으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막 파괴하고 개발하고 막 죽이고 이러면서 환경을 정복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거든. 그런 자연주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발하고 정복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둘러싼 조건을 우리가 이기고 거기서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4발 달린 짐승. 근데 이 4발 달린 짐승도 마음을 표현하기는 부족해요. 그렇죠? 생김새나 이런 게 사람처럼 이렇게 이쁘게 안 생겼잖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안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생김새를 생겼어. 그 사람을 대체할 다른 조건이 없어. 달리기로 말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잘 달려도 치타를 이길 수가 없어. 맞죠? 그 뭐야, 이신바에바? 이신바에바가 높이 뛰기를 아무리 잘해도 벼룩보다 더 높이 뛸 수가 없어. 벼룩은 자기 몸에 수백 배를 점프하는 거야. 그렇죠? 자연적인 것으로 사람이 뭘 극복하려고 뭐 어디 뉴욕의 고층 빌딩에 뭐 장대를 가지고 막 건너가고 이렇게 샀더라?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전부 다. 원래 사람은 그런 거 하라고 지어진 게 아니고, 뭐 기록을 경신하고 이러려고 지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잘 경작하라고 사람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잘 표현하고 나타내라고 지어졌어요. 이걸 잘하면 우리는 행복해요. 저는 이걸 잘해야 행복해요. 옛날에 이게 잘 안 되는데, 옛날에 막 성질나는 거 있잖아. 고함 질러야 돼. 휴대폰 던지고. 심지어 내 교회 주차장에서 휴대폰 던져도 휴대폰 깨지고. 우리 마누라는 열받게 가지고. 내 성질 진짜 더럽거든. 아니, 목사님 말씀 들어가는데 뭐 깔짝깔짝 대는데 운전하는데 뭐 욕을 한다고 뭐라 해갖고 뭐 자꾸 나를 판단하잖아. 그럼 내가 위축돼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차 돌려다 도로집에 왔거든. 이랬다니까 처음에. 근데 이것도 점점 자라서 내 생명이 강건해지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행복을 추구하게 돼요. 요즘 우리 와이프하고 안 싸워서 너무 심심해. 내만 생명이 자란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도 너무 생명이 자라가지고 내가 신경질 내도 여전하거든. 신경질 내도 이거 웃어 넘긴다니까. 에고 또 까분다 이렇게 하고. 맨날 내가 막 신경질 내잖아. 가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익혔거든. 속상해가지고. 요즘은 대범하게 에고 또 까분다 겁이 없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이상 화가 못 내잖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와이프의 생명도 자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싸울 일이 없지. 우리 와이프는 주로 우리 애하고 좀 싸우지. 왜냐하면 우리 애가 시킨 대로 안 하거든. 이거는 내려오면서 뭐 갈색 카레를 사놓고 뭘 사놓고 뭐 슈퍼에 가면 뭐 이상한 면이 있는데 그걸 사놓고 하면서 뭐 얼마나 집에 오니까 지금 막 평소에 못 먹던 거 먹고 싶어가지고 뭐 시킨 대로 사놓으면 될 텐데 꼭 뭐 이거 뭐 안 되나 해갖고 뭐
집에 있는데 개사품. 칼을 사는 데가 뭐 갈색칼이 아니고 뭐 이상한 걸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열받아 뻥. 네! 지르잖아. 저는 우리가 뭐라 하면 전적으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드님 말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사기라, 사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화목하고자 하거든 먼저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 내게 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 밀양이라는 영화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죠. 이창용 감독이. 거기 보면 학원 원장이 여자애를 그거 하고 죽였잖아. 밀양은 몰라 영화? 전도연이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딸을 죽인 사람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감옥에 면회하러 가잖아, 살인자에 하면서. 근데 감옥 가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 그 살인자 그 인간이 감옥에서 기독교를 영접해가지고 전도연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 하면서 모르고 화나해가지고 면회하러 나타나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뺏돌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살인을 했잖아. 너무 잘못했죠. 그러면 그 자기가 잘못한 대상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지. 하나님이 지를 용서했다고 막 얼굴을 번호해가지고 막 면회한데 나타나니까 전도연이 뺏돌아가지고 막 확성기 틀어놓고 막 그 뭐야 교회 장로 유혹하고 막 거짓말이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확성기 틀어가지고 그 노래 틀잖아. 누구 노래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 알아? 사람도 거짓말. 근데 기독교의 그 맹점을 비판하는 영화야. 먼저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뭐 하나님의 지를 용서했다 해서 이게 종교적 한계죠, 한계. 종교는 사람을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지를 용서했대. 그러면 다 되나?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먼저 애를 잡았잖아. 애한테 가서 회개해야지. 여러분들 잘하고 있죠? 이게 인간적인 거야. 애 잡아놓고 하나님한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애 마음을 풀어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우리는 왜곡돼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누구하고 원수이면서 내가 막 교회 가서 막 기쁘다고 찬양하고 이거 다 사기죠, 사기. 이상하다니까? 우리가 작은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면요, 내가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돼요. 이게 진짜지. 내가 누가 마음에 안 돼.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막 교회 따라오는 엄마들인데, 교회 생활 안 해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 그럼 이상 교회 생활 전체가 안 돼. 꼬인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함께 살아야 될 가족 같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누가 판단해, 꼴을 상합죠. 그러면 내 교회 생활이 잘합니다. 이상하네. 연구소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엄마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연구소 못 와. 그러니까 발 끊는 엄마들 많아요. 연구소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절대 못 오는 곳이야. 왜? 이상한 연편애들 많거든. 뭐 저부터 이상하고 사이코하고 모기님은 더 하고. 근데 모기님은 얼마나 사이코 같은지 말 많이 했죠. 다 정상적인 것 같지만 같이 살아보면 그게 안 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비록 사이코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주어진 동산은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어요. 매일 저걸 보면 그 문이 굳게 닫혀있는 식물원에서 작은 씨가 하나, 식물 하나를 건져오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나 준 것 같아요. 슬로보니의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떠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으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저한테도 어떻게 뭐가 튀어왔어요. 생명의 조각 하나가 튀어왔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온 요만큼의 생명을 내가 살려내는 데는 내가 충분하더라고요.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마침내
그 잿빛 도시 경쟁과 막 그런 것이 판치는 그 메이가 이사간 그 도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거 잘 키워가지고 온 도시를 식물로 덮고 행복을 추수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 우리 주변은 다 경쟁과 어쩌고 저쩌고 막 하죠. 우리가 잘 살면요, 우리 시대 어른들도 우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 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 나 목이님 보니까 너무 기특한 게 뭔지 알아요? 목이님은 너무 철이 없어서 처녀 때 뭐 대순질에 가서 돈 뺏기고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뭐 피가 얇아가지고 막 뭐 월부하고 이거 처녀 때 결혼할 때 빚도 막 있고 이랬대. 그 형부가 다 갚아줬거든. 큰언니하고 형부가 그 뭐지 부모님처럼 이렇게 목이님을 돌봤다니까. 형부가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던데 그런 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형부가 훨씬 잘 살고 뭐 이렇죠. 그렇게 고맙게 그래? 이렇게 가족을 돌보고 그 집안의 큰 어른처럼 살았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모기님에게 어떤 생명이 들어갔잖아. 명절 때 모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형부가 모기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모기님 따라 교회 오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언니가 안 연락해가지고 지금 그 집 제일 큰 딸은 지금 모기님 따라서 이모 따라서 교회 오잖아. 은지라고. 경대 공대 졸업하고 지금 뭐 환경 뭐 이런 그 공무원으로 환경공무원으로 6급인가 취직한 은지라고 26살짜리 딸이 있어. 걔는 겸이를 따라서 교회 온다니까. 형부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명이 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우리 말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 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뭐 인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총각들 같으면 여자들이 막 따라.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옛날에 위험해가지고 우리 교회 총각 하나 있었어. 걔가 직장에 근무하는데 워낙 여자 직원들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걔한테 충고했잖아. 자매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은 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너를 좋아하는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 우린 다 흑이니까 우린 보잘것없죠.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그 목인 보면 그 형부가 이제 60대고 이러니까 마음이 자꾸 가난해지겠죠. 그러니까 목이님을 의지하고 따라오고 싶어하고 자꾸 목이님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이런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시대 어른들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이게 뭐야 우리 애기 아빠를 낳아서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시어머니가 막 좋아하고 이런 일 요즘도 일어나요. 근데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죠. 이게 뭐예요?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별거 아니라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 왜 저번처럼 어떤 조건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최악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복이 배 밖으로 터져 나와가지고 겨우 기껏 걱정하는 게 뭐 애 어떻게 키울까 이런 수준의 걱정 가지고 여기 왔잖아. 여러분 진짜 못 받은 거지. 복이 뭐 B급은 어렸어. 배가 아니라 베이지라 하거든. B급은. 복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 덕분에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듣게 되죠. 이런 이야기 해주는 데가 없어. 근데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수천 명 가고 막 강의를 해주고 요즘 김재동 강의로 마신다고 또 난리도 1,500만 원 준다 해서 내가 강의하러 가면 기껏 최고 많이 받는 게 50만 원이야. 내가 그래 받아야 돼. 마치겠습니다.